네, 반갑습니다. 일본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쭉 돌이켜 보면 일단은 뭐 일본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조몬 문화, 야유이 문화 이런 것들을 봤었고, 일본의 각 지방에서 여러 가지 지방의 조그마한 촌락 국가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을 시작으로 조금씩 국가 단위의 조직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쇼토쿠 태자의 개혁, 그리고 다이카 기신 이런 걸 거치면서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 때는 견당사나 견수사, 견신라사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중국이나 한반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다시 수도를 옮겨서 헤이안 시대가 됐을 때는 당나라가 무너지고 한반도도 이제 후삼국 시대, 이렇게 후삼국 시대 혹은 그 직전 통일신라 하대에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도 이제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됐죠. 당나라 망했고 한반도도 혼란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국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국풍 문화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또 가나 문자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라에서 헤이안으로 수도를 옮겼던 건 그 전에 쇼토쿠 태자의 개혁이나 다이카 계신 때 중앙 집권화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나라 시대에 거치면서 중앙 천황의 권력이 약화되고 각 지방의 귀족 세력들 혹은 호족 세력들의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일신시키고자 천황권을 다시 강력하게 키워보고자 헤이안 시대에 들어갔던 거죠. 즉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겼던 거죠. 근데 헤이안 시대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천황의 권력은 낮은 상태로 계속 가고, 지방의 여러 가지 뭐 호족이나 뭐 무사나 귀족 세력들이 들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이제 지방 귀족 세력들이나 무장 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마쿠라 지역에서 막부 정치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천황은 천황대로 있지만 막부를 이끄는 쇼군, 즉 장군이 국가 전체를 실제로 통치하는 그런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최초의 막부가 바로 가마쿠라 지역에서 막부를 개창했었던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막부였고, 그래서 그 시대를 가마쿠라에 있는 막부의 쇼군이 전 일본을 지배한다라고 해서 가마쿠라 막부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미나모토 가문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무로마치 막부는 지방의 여러 가지 귀족 세력들이나 이 무사 세력들을 좀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세력권이나 그들의 그 자기 지역에서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권력을 인정받은 지방 세력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일본이 수십 개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전국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시대의 이름으로 줄여보면은 뭐 이 야유이 야마타이국부터 시작해서 히미코 여왕부터 시작해서 뭐 어, 신석기 시대 조몬 문화, 야유이 시대, 그다음에 쇼토쿠 태자의 개혁, 다이카 개신, 그리고 나라 시대, 어, 헤이안 시대, 그리고 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츠 막부, 전국 시대. 그 정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일본 전체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사의 전반의 흐름의 특징으로서 과거제가 없다는 거. 과거제가 없기 때문에 학문을 토대로 자신의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세력이 없고, 모든 정치나 정치 권력의 중심이 다 토지,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런 귀족 가문의 형태, 혹은 얼마나 내가 칼을 잘 다루느냐 하는 그런 무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정치 권력들은 결국 무사들의 이야기이거나 귀족들의 이야기라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일본 전체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국 시대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PPT를 보기에 앞서서 이번 PPT를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봤던 PPT 페이지를 한 번 더 보려고 해요. 그게 요거였었죠. 이제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이제 쇼군의 계승 문제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온인의 난, 1467년에 벌어졌던 온인의 난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방 세력들이 들고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 지방 세력들을 모두 각각 슈고 다이묘 혹은
센고쿠 다이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각 지방 영주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각 지방 영주들이 자기 세력들을 막 키워서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 이름을 보면 주요 전국 대명, 요 대명이 이제 다이묘예요. 그래서 타블렛펜이 잠시만요. 됐네요. 주요 전국, 여기 전국은 전체 나라가 아니고 싸울 전자예요. 네, 전국 시대에 이런 의미예요. 대명, 다이묘라는 의미죠. 영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할거도, 이거는 이제 그림 도자인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 요거를 좀 약자화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수많은 지방 슈고 다이묘나 전국 이 센고쿠 다이묘 같은 지방 영주들이 들고 일어서서 일본이 수십 갈래로 찢어져 있는,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걸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번 시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참 시작하기 힘들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에 가깝게까지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 머리에 보이는 머리 빡빡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에요. 어, 오다 노부나가는 이 일본의 센고쿠 시대, 이 전국 시대의 첫 번째 패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패자라는 건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패권을 장악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 개의 지방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전국 시대를 처음으로 거의 통일에 근접하게 끌고 갔었던 인물이 바로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인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유력 가문들, 꽤나 힘 있다고 하는 세력들을 모두 굴복시킵니다. 특히나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실력 있는 가문들을 모두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리면서 거의 전국 시대 통일에 가까운 그런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요 정책은 뭐였냐면 굉장히 상업을 중시하고 산업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상공업, 상업이나 수공업을 모두 이제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또 해외 무역이나 대외 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상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우해주고, 이런 게 이 오다 노부나가의 핵심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조카마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냥 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막 시장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 많이 살고 그런 형태의 상업 도시들이 이 시기에 많이 발달했다라는 걸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랑도 교역을 조금씩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특히나 네덜란드를 통해서, 사실 이 시기 때에도 이 서양과의 무역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감하게 무역을 시도함으로써 조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 이 시기예요.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도 다른 가문들이나 다른 세력들과 달리 오다 노부나가는 조금 이제 조총이나 이런 형태의 화약을 무기로 쓰는 총포 형태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도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풍신수길이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이 이제 전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사실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 출신이에요. 부하도 아주 그냥 정말 밑바닥 있던 부하 출신인데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고 또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면서도 강단 있고 아주 그냥 뭐랄까 파워풀한 그런 아주 남자 중에 쌍남자 뭐 그런 스타일인데 뭐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는 거, 그거 하나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당연히 조선을 침략했다는 거, 그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은 전국을 통일한 뒤에 균전제 형식의 토지 제도를 마련합니다. 즉 일본에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일정 부분의 토지를 나눠줌으로써 그 토지를 바탕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역사 용어로는 일지일작인제라고 하는데 이 용어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일, 지, 일, 작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농부가
하나의 땅을 갖는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각자 자신의 뭐 조금맣더라도 자신의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모든 농민들이 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취지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농산물을 거둠으로써, 그러니까 일정 부분 거둠으로써 세금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일본사에서 이 일지일작인지의 의미를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분 제도를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농민 계층은 확실하게 땅을 줌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농민만 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두고, 그 다음에 무사들은 이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무사계급으로서 고정시켜놓고, 이렇게 이 신분을 계급을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시켜 놓는 조치를 이 시기 때 취합니다. 그리고 해적을 굉장히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해적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왜구예요. 왜구. 이 왜구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구하면 단순히 일본 놈들이다, 일본 놈들이 몰려오면 다 왜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임진왜란이 가장 거대한 왜구의 침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왜구랑 일본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중앙정부의 중앙정권이 강하면 왜구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왜구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그러니까 양아치 깡패 새끼들이에요. 왜구는 그야말로.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깡패 새끼들이 왜구고 해적이에요. 해적. 근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전국을 통일한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해적, 이런 왜구를 없애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포함해서 일본의 중앙정부의 튼튼한 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에는 왜구가 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구 때문에 제일 고생했던 시기,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래도 가장 심했던 시기는 이제 여말 선초, 고려말 조선초 이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 중기 뭐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는 일본도 이제 무로마츠 막부가 막 한창 이제 정치를 힘들어하고 전국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던 시기예요. 그래서 무로마츠 막부가 전국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 깡패 같은 왜구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로마츠 막부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찾아오고, 전국 시대 때도 계속 왜구가 난리를 폈죠. 근데 그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끝내면서 이렇게 해적, 왜구를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고려말 조선 초에 우리나라를 막 침략해왔었던, 우리나라를 괴롭혔었던 왜구들은 정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말 그대로 날강도 깡패 새끼들, 근본 없는 새끼들이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린 그런 장군들, 뭐 가토 기요마사나 고니시 유키 작가나 이런 동군과 서군 장군들이 데리고 온 병사들은 정말 일본의 정규군이에요. 일본 정부가 마음 먹고 조선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끌고 온 정규군이고, 그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왜구는 답이 없는 깡패 새끼들이고 조직도 없고 근본도 없는 새끼들이고, 임진왜란 때 우리를 침략해온 일본군은 일본의 정부에 소속된 정규군이다라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건물 수령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검이에요. 칼. 근데 이제 보통 양면에 다 칼날이 있으면 검이라고 하고 한쪽에만 칼날이 있으면 도라고 하는데, 도건물 수령은 이제 자기가 전국 시대를 끝냈으니까 이제 모든 무기를 다 압수해서 더 이상의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통치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인상 깊은 건 조선 공격이죠. 임진왜란 그리고 연달아서 정유재란까지. 근데 우리 입장에선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임진왜란은 분명히 우리가 이긴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가 조선이었고 너무나 많은 피해가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너무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전쟁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죠. 어쨌든 조선 공격을 실패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몰락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어 이제 임진왜란을 이겼다고 생각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장수들이 조선 안에서 싸우면서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순신 장군이 활약하면서 바다 다 끊기고 보급로 다 끊기고 바다 다 차단당하고 지금 조선반도 안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의 답이 없는 상황인데, 보고는 계속 이제 이기고 있습니다. 뭐 한반도는 다 먹었고 이제 중국을 향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처음에 명나라 측에서 이제 휴전을 제안했을 때 조선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갖다 바쳐라. 뭐
일단 헛소리나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휴전 협상이 깨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어쨌든 조선 공격을 실패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전쟁 중 정유재란 임진왜란에서 휴전 협상을 하다가 휴전 협상이 깨지면서 다시 벌어진 전쟁이 정유재란이죠. 근데 정유재란이 시작되고 몇 년 그 다음에 해인가 얼마 안 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도 이제 군대를 이제 철군한다 그러죠. 이제 퇴각하게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세력은 이제 조선 공격의 실패로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도 막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에도 막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덕천가강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의 인물을 연달아 봤잖아요.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사를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세 인물이 바로 이 세 명이에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역사도 역사인데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은 사업이나 자기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인물들을 모델로 삼고 배우면 좋을까 할 때 많이 언급되는 일본 사회 안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인물도 바로 이 세 명의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가랄지 정치인이랄지 이런 뭔가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신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 형이야. 오다 노부나가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형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스타일이야.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새를 울리려고 절대 울지 않는 새를 울리려고 해요. 울리려고 하면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새가 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전략을 짜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이 울지 않는 새가 울 때까지 윽박 지르고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새가 울지 않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다림의 명수, 기다려서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 혹은 덕장, 뭔가 기다리는 사람 요런 형태, 요런 스타일의 리더나 사업가나 정치인을 얘기할 때 약간 스타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시대 초창기부터 있었던 인물이고요. 이 에도 지역에서 원래 영주 세력으로 있었던 인물인데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도 전쟁을 많이 이제 뭐 피해왔다기보다도 이제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집권을 굳이 반대하지 않고 지켜봤던 사람이고요. 근데 또 특이한 건 이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각 지방 영주로 있었던 세력들에게 조선을 공격할 거니까 군대를 갖다 바쳐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는 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조선을 공격할 건데 군대를 갖다 바쳐라라는 요구를 이제 강요를 못 해요. 다른 영주들은 그 군대를 갖다 바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요는 못 해요.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군대를 바치지 않을 뿐이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지배를 인정하고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또 싸우지도 않는 그런 애매모호하고 어색한 관계인 거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기가 세력이 꽤 강한데도 함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들이받지 않고 그러나 굴복하지도 않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내가 전국을 지배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러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저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렵게 됐네요. 이렇게 그냥 거절하고 굴복하지도 않고 그러나 또 전국을 지배한다고 하면 존중해주고 그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리한 조선 공격을 통해서 몰락하게 되니까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전체 일본을 차지해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는 본인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에도 막부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이 토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노자에 보면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우리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뭐라 그러냐? 제자백가에 보면은 노자 있었죠. 노자. 그 자연인의 삶. 그래서 막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욕심부리지 않고 뭐 이런 걸 주장했던 노자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존나 싫고 죽여버리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화내거나 승질 부리거나 전략을 찾지 말고 그냥 강에 나가서 낚시나 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네가 그렇게 존나 싫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사람의 시체가 둥둥둥 떠서 강에 흘러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말이 그 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전략의 화신 같은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 좀 내가 이거 좀 호구처럼 보이나 이렇게 당하는 것 같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무게감이나 진중함은 갖고 있어야죠. 그러나 어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아 저 새끼 진짜 존나 싫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나 분노, 혐오감 이런 것들을 티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겨요. 그게 그렇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왜냐면 내가 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남들도 싫어하게 되고요. 주변으로부터 알아서 신망을 잃어요. 근데 나도 똑같이 저 사람 싫어하는 티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적을 만드는 게 되고 내가 가벼운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송곳 같은 사람이 알아서 찔러주니까 어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을 어디 가서도 티내지 마세요. 그거 가벼운 사람밖에 안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보세요. 자기가 일본 전국을 통일했다고 우쭐해가지고 조선 들이댔다가 망하고 뒤지잖아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보세요. 충분히 세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짐짓 가만히 있다가 일본 전체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절대 섣불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을 티내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제 아직 짧고 어리지만 30년 인생을 두고 이 얘기는 꼭 남겨두고 싶습니다. 정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감정을 티내지 마세요. 추잡하고 말로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이 방금 했던 얘기는 2학년, 3학년 전체 모든 수업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 세계 4대 문명을 거쳐서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석기 시대를 거쳐서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가 가르친 모든 내용 다 몰라도 좋으니까 요거 하나만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나 어떤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티내지 말아라.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에 어, 약간의 분열기가 있었는데 그 분열기에서 벌어진 전투가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인데 세키가하라 전투 말고도 많은 전투들이 있었죠. 세키가하라 전투가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일본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에도 현재 도쿄죠. 그래서 에도의 막부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요. 교토라는 지역에는 천황이 있고 에도에는 이제 막부가 있고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쇼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쿄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요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저 일본 2번 가봤는데 저는 오사카 한번 가보고 후쿠오카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쿄를 한번 가볼까라고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도쿄가 은근히 볼 게 없대요. 그래서 도쿄가 은근히 볼 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후쿠오카라 한번 오사카 한번 그렇게 갔었는데 근데 저는 후쿠오카 되게 좋았었어요. 오사카도 되게 좋았었고 코로나 풀리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삿포로도 되게 유명한데 삿포로는 역시 겨울이고 겨울에 가야 이쁘고요. 눈 이쁘고 근데 삿포로는 물가가 되게 비싸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지? 여행 많이 다니세요. 자, 에도막부. 에도막부는 이제 그런 거죠. 자신의 앞시대가 전국시대였잖아요.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주들이 각자 자기 세력을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많은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을 거쳐내서 막부를 성립시킨 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생각은 하나죠. 이 지방 영주 세력을 가라앉히는 거죠. 약화시키는 거죠. 마치 이제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이제 군현제를 적용해서 지방 세력들을 약화시키듯이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영주,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걸 가장 정책의 어떤 방향성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산킨고 타이제, 보통 참근교대제라고도 하는데 요 제도예요. 요건 뭐냐면은 각 지방의 영주들을요 일정 기간 동안 애도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무리 자기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나와바리에서 완빵 먹어도 통이어도 일단은
최종 일본 전체 정치의 최종 보스인 에도 막부의 쇼군에게 와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충성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에도에 거주하게 하면서 약간 인질로 잡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모든 영주들이 결국에는 쇼군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그러면 일정 기간을 에도에 거주하는 거니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몇 달 지내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발달해요. 그래서 그 길이 발달하면서 상업이 좀 더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가제법도라고 해서 어, 각 영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을 더 이상 크게 못 짓게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일국일성령이라 그래서 각 영주들은 하나의 성만을 둘 수 있고 2개 이상의 성은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방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중앙의 쇼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어떤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같은 시기에 중국 즉 명나라, 그리고 명나라가 무너지고 난 뒤에 성립된 청나라와 조공무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갖다가 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렇다고 무역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조공무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막부가 통제하는 통제무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휴인장이라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읽으면 주인장인데, 어쨌든 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모든 일본 상인들은 이 막부의 쇼군이 발급하는 허락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허가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무역을 진행했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때 특히나 네덜란드랑 교역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덜란드는요, 이 상인의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인, 특히나 유통업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막 북극에도 에어컨을 팔아먹고 뭐 예? 아프리카에다 난로를 팔아먹고 막 그런다고 하는 나라가 얘들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에 무역하자고 와요. 오는데 그런 나라들은 무역도 무역인데 기독교를 전도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네덜란드도 얘들도 이제 개신교긴 해도 기독교도들이 많거든요. 네덜란드인들은. 근데 이제 한번 얘기해 꺼내 봤다가 일본 애들이 기독교를 별로 원해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입도 뻥끗 안 하고 장사만 하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정세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개해줘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방법을 아는 거지. 싫어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물건만 팔고 빠지는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 애들은 막 와서 뭐 예수님이 어쩌고 맨날 막 뭐 십계명이 어쩌고 그딴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어 죽겠는데, 네덜란드 애들은 와서 딱 필요한 물건 보여주고 신기한 거 딱 보여주고 그리고 빠빠이 이러고 가니까 네덜란드랑만 교역을 집중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때 이 일본이 어, 번역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기 시작하고, 네덜란드에서 전해져 오는 문물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번역하고 받아들이고, 또 발음이 왜 이러니? 네덜란드를 통해서 어떤 유럽의 정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이제 번역원이라는 걸 세워서 번역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면 일본에서는 노벨상들이 학문 계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노벨 뭐 화학상, 노벨 뭐 무슨 상 이렇게 순수 과학 계열에서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노벨상이 없죠.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받은 거 그거 말고, 그거는 그냥 착하다고 받은 거고, 순수 학문 과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이런 데서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가장 최첨단의 연구를 하려면 연구자 본인이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파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일본은 번역이 하도 발달해 있다 보니까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을 때 영어를 몰라도 이미 학계에서 가장 최신의 논문들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영어를 몰라도 일본어로 된 번역된 논문들을 봄으로써 자기 학문 수준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일본과 우리의 학문적인 토양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워야 돼, 싫어도.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배출하지 못하는데 일본 애들은 배출하는 큰 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번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태도 자체가 요 시기 에도 막부 시기에 성립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상긴고타이제 참근교대제를 하면서 지방의 영주들이 이제 쇼군이 있는 에도 교토로 교토가 아니죠. 도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시장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상인 존인이라고 하는 상인 계층이 발달하게 되고 또 그들의 문화인 존인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용어인 것 같은데 상인을 일본어로 읽으면 존인이에요. 비슷하지 않나요? 상인, 존인 데스네. 그죠? 비슷하죠? 상긴고타이. 그다음에 성리학이 비판적으로 발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우리나라랑 일본의 되게 큰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자생적인 고등 종교가 없어요. 중국이랑 워낙 가까워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생적으로 있는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도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철학, 신이 없다고 보는 그런 철학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고 되게 모순적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불교는 어떤 특정 신을 믿겠다라기보다는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종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시작은 무신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렇게 처음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그 뒤에도 중국의 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생적인 고등 종교가 없는데 일본은 신도라고 하는 자체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처음에 유학이든 이후에 이제 성리학이든 굉장히 이런 걸 교조적이라 그러는데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무조건 옳다고. 아, 성리학. 우리는 오로지 성리학이라고 막. 성리학을 지켜야만이 진짜 제대로 된 나라고 수준 있는 나라고 무조건 그걸 상식이라고 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부터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꼭 맞을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부터 성리학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성리학을 기준 삼아야 된다. 성리학을 지키는 나라가 훌륭한 나라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내용은 알겠는데 말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그게 과연 다 옳을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게 우리랑 이제 많이 좀 다른 면이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야시 라잔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호 개방인데요. 사실 에도막부는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1600년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세기 초까지 쭉 가는 건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에도막부의 역사를 잠깐 봤고요. 그다음에 문호 개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에도막부가 쭉 운영이 되면서 사실 에도막부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거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세도 정치 맞이하면서 막 진주밀란 터지고 막 임술농민봉기 터지고 막 홍경래해난 터지고 막 이랬던 것처럼 일본도 막 이제 굉장히 뭐랄까 기근도 많이 맞이하고 막 정치적인 혼란도 맞이하고 그런 시기를 많이 겪으면서 17, 18세기 되면서 전식으로 나라가 어려워져요. 또 그런 배경에서 청나라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한테 깨지는 걸 본 거예요. 아편 전쟁은 기억 날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중국 사태 했었죠. 이제 이 영국이 어 청나라랑 무역을 하면서 계속 손해를 보니까 억지로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팔았고 중국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전쟁이 아편 전쟁이었죠. 근데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잖아요. 두 번씩이나. 근데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나 일본은 중국이 세계 최대 국가라고 무조건 믿고 수백 년을 지내왔는데 그렇게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은 나라인 청나라가 웬 처음 보는 애들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청이 아편 전쟁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짱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UFO를 타고 타노스가 오더니 타노스가 이거 핑거 스냅 한번 해서 미국을 뭐 뉴욕이고 워싱턴이고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반을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주변 나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뒤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청나라가 최강 국가인 줄 알았는데 영국 처음 보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 이거 유럽 애들이 뭐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애들이 뭐 무역하자고 오면은 그냥 받아줘야겠다. 개겼다가는 청나라 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독이죠. 그러니까 해군의 장군을 제독이라고 해요.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함대가
개항을 요구합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다가 이제 우리 무역하자, 항구를 열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이 보냈던 사람이 바로 페리라고 하는 제독인 거고. 그래서 일본은 앞서서 아편전쟁 때 청나라 깨지는 거 봤으니까 아 우리는 개기지 말고 그냥 열어주자 해서 미일 화친조약,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연달아 맺으면서 1858년에 결국에는 이제 은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상품들이 이제 일본으로 많이,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상품을 많이 수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돈이 은이나 금 이런 귀금속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러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하급무소나 서민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갖죠.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과 무역을 시작한 에도 막부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느냐, 이런 반란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차라리 에도 막부 필요 없고 원래 옛날처럼 천황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막부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스마 지역의 이 세력과 조슈라는 지역의 세력의 영주들이 힘을 합쳐서 사초동맹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스마 지역, 조슈 지역, 이 두 개의 지역의 영주들이 힘을 합쳐서 막부를 몰아내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부가 무너지고,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왕정 복구라고 해서 천황이 다시 일본 전체의 정치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연호가 일본의 연호가 메이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를 메이지 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메이지 시대가 찾아오면서 천황이 다시 이제 막부 시대가 끝이 나고 천황이 다시 일본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일본도 근대화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황이 정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천황 주도로 근대화해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입헌군주제는 뭐예요? 군주, 즉 천황이 있는데 이 천황도 지켜야만 하는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천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천황이 헌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가 이제 입헌군주제죠. 그리고 도쿄를 수도화하고요. 그다음에 패번치연이라는 건 뭐냐면 9년제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상 지방 영주들이 어느 정도 에도 막부의 무릎은 꿇고 있어도 자기 지역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번이라고 해요.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방을 번이라고 하는데, 번을 없애고 모든 지역을, 치는 바꿀 치자예요. 그래서 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중앙 천황의 지배를 받는 현으로, 그동안의 영주의 지배를 받는 번을 없애고 이제 모든 전 지역을 이제 천황의 지배를 받는 현으로 바꾸겠다, 이런 패번치연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조개정이라고 해서 각 땅마다 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에 맞게 토지세를 걷는 그런 제정을, 이제 법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사실 지조개정을 한다는 것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왜 제가 이걸 넣냐면 요 지조개정, 즉 각 토지마다 가격을 결정해주고 그 토지의 가격에 비례해서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이런 지조개정, 이 지조법을 갑신정변 때 들여오자고 주장을 해요. 갑신정변 세력들이. 그래서 갑신정변 한 번 더 옛날에 배웠던 거 떠올렸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제도 개혁하고 징병제도 실시하고, 징병제는 지금 우리나라죠. 군대에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그리고 외국에 유학생 파견하고 또 의무교육제에서 초등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각종 개혁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천황 주도의 근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1880년대에 이제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이제 통리기무함은 세우고 이것저것 막 세우면서 근대화 정책을 나름대로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잘 안 됐는데 얘들은 잘 됐을까? 그게 기본 토양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 세국 정책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에도막부 때부터 꾸준히 쌓아온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번역원을 통해서 외국 문물을 번역해오고 물건을 받아들이고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정치의 중심이 막부에서 천황으로 옮겨가고 천황 주도의 근대화 정책을 실시했을 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사실은 쌓아놓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제도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2등 광문,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이 이제 쏴 죽였던 걸로 유명하죠. 하얼빈에서.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할 것을 어, 강력하게 추진했던 아주 불쾌한 인물이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정치에 거두고 중심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헌법은 당연히 아니지만 당시에 헌법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그 작업을 주도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어떤 근대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후쿠자와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인물들의 주도하에 1889년에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 내용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을 만드는 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선거를 하는데 투표는 당연히 남자만 할 수 있고요. 이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재산을 기준으로 약 상위 1.1% 정도의 인물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제한된 선거를 마련.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본 어떤 헌법의 특징인데 천황권을 절대화해요. 그래서 이 일본의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의 내용을 보면요. 의회를 소집하거나 폐회하는 것도 천황만이 할 수 있고요. 군 통수권도 천황한테 있고요. 외국과 조약을 맺는 것도 천황한테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천황권을 굉장히 그래서 헌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헌법의 내용 자체가 천황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이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인물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인물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그 오른쪽 위에 돈이 보이죠?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서서히 열강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어, 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이니 프랑스니 러시아니 수많은 나라들과 이제 통상조약을 맺어서 이제 무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맺었던 통상조약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약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뭐 조미수 통상조약, 조영수 통상조약, 뭐 많은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맺지만 그 조약 내용 자체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불리한 조약인데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일본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처음에 개항을 하고 미국을 시작으로 많은 유럽 나라들과 통상 조약을 맺었지만 그 통상 조약들이 대개는 보통은 이제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 개혁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헌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는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조약의 내용이 더 이상 일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약의 내용을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들이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이 인물들을 보내서 이제 각 그동안에 원래 일본 입장에서 불리한 조약을 맺었던 상대국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내용은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고칩시다 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조약을 개정해낸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이 나름대로 마냥 약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걸 유럽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고 이제 청일전쟁 이전엔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청나라와 조선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하다가 끝내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 주도 하에 갑오개혁이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청일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요동반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러시아를 주도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개의 나라가 일본한테 너네 청일전쟁에서 이긴 건 알겠는데 요동반도는 포기하고 그냥 돈으로 받아가 이렇게 간섭을 하죠. 이게 삼국 간섭이죠. 그래서 일본은 너무 짜증났지만 일단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너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일단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요동반도 포기하고 그냥 돈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으로 그냥 받죠.
그리고 이 돈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막 하는 거예요. 총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이제 경쟁력을 키워서 곧 딱 10년 뒤인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최종적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할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청일 전쟁 끝나고 나서 삼국 간섭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이 삼국 간섭에서 당하니까 이 삼국 간섭을 주도하는 러시아가 강해 보이죠. 조선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선이 점점점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러시아에 의존하기 시작하니까 조선을 차지하기 힘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러시아랑 맞짱을 떠버리는 거죠. 그게 러일 전쟁이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사실 러일 전쟁이 시작될 시점만 해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일본을 지원해주는 나라들은 있었죠. 원래 이제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와 경쟁 중이니까 일본을 돕긴 하지만 어떤 나라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는데 결국 일본이 이겼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904년에 한일의정서, 그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한일 신협약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과정을 볼 텐데 1910년에 조선을 식민지화하고요. 그다음에 1914년에 이제 영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영국 쪽 팀으로 즉 삼국 협상 측으로 이제 제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결국 이제 1919년 전쟁이 끝났을 때는 승전국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1925년에 이제 민주정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보통선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1920년대 들어서면 일본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 일본의 노동자들이 이제 해고당하거나 해고 위협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았고 혹은 해고당하진 않더라도 월급이 깎여나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이제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는 그런 방향이 되면서 민주정도 조금씩 발전하면서 그 흐름에서 보통선거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920년대 전반에는 경제 위기가 반복적으로 벌어져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1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1914년부터 19년의 기간 동안에는 유럽 애들이 이제 전쟁만 하느라 물건을 생산하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그 빈집을 일본이 이제 꿰차게 되면서 유럽 애들이 물건 생산을 안 하니까 일본 애들이 생산한 물건이 잘 팔리죠.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경제가 좋았는데 1919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각 유럽 국가들이 이제 평상시 상태의 경제로 돌아오면서 일본이 다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들어서면 일본이 꾸준히 경제가 어렵다가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결정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경제 규모라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만주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주가 어딘지는 아시죠? 그 우리나라 한반도 그 위에 있는 대륙이 만주예요. 근데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승전국들이 더 이상의 전쟁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군대의 규모 자체를 줄이라는 거죠.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시 내각은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정치권은 다나카 기이치라는 인물이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요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군비를 축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2.16 사건, 5.15 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1932년에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럼 뭐 하겠어요? 전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죠. 그래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이제 2.16 사건이나 5.15 사건 이런 군부가 일본 정권을 장악하는 게 1932년이었죠. 근데 만주 사변은 1931년이죠. 사실은 일본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게 1931년 만주 사변이고 그리고 일본은 이 침략의 규모를 계속 넓히면서 끝내 1937년에 난징, 남경에서
3, 40만 명을,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냥 일반 시민들을 학살하는, 거의 30에서 40만 명을 학살하는 남경 대학살,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되면서 중일 전쟁이 본격화되죠. 그리고 전쟁의 영역을 더 넓혀서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벌이게 되죠. 사실 태평양 전쟁을 벌였던 건 우리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 그림 보셨던 거 기억하시려나? 중일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목재가 부족해져서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근데 필리핀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미국이 일본이 필리핀을 공격하니까 요거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해서 자국 내에 이 일본의 어떤 자산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하여튼 이 일본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 땅인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고 하는 항구를 공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진주만 공습이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근데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아시죠? 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폭발을 맞으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히로히토 천황이었는데, 천황이 어, 미국 장수 앞에서 이렇게 무조건 항복의 문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 이후에는 태평양 전쟁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싸운 거고 미국한테 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말을 들어야죠. 졌으니까. 그래서 전쟁 직후에는 이제 일본에는 미군이 일본의 정부를 설치해 놓고 일본을 다스리는 그런 미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정이 잠시 실시가 됐었죠. 독립 이후에 1945년부터 48년 우리나라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차 세계대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본이 미국한테 패배하면서 이제 미국 군대가 일본의 정부를 설치하고 미국 군대가 일본을 다스리는 거죠. 그걸 이제 미군정이라고 하는데, 이 미군정이 실시됐다는 거죠. 그리고 미군정이 일본의 정부를 설치하고 가장 먼저 했던 건 이 천황의 인간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천황이 온갖 방송 앞에서 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하는 게 인간선언인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일본 애들이 수천 년을 전통적으로 거의 신인 줄 알고 모셔왔던 그런 천황도 결국에는 보통 인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떤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천황에 대한 어떤 권위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신헌법, 지금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지금은 스가 총리죠. 그 전에 아베 신조 총리였죠. 지금 그 아베 총리가 그렇게 고치려고 아주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그 헌법이 바로 이 평화헌법입니다. 평화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권은 그동안에는 원래 천황한테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메이지 유신 때 후쿠자와 요키시나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었던 그 헌법에는 그 나라의 주인 되는 권리, 즉 주권이 천황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권은 일반 국민에게 있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권재민이 이 새로운 헌법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어,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 이 이유가 바로 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한테 패배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몰락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평화 헌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 내용상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죠.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요.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이 지배자가 된 거죠. 그리고 1950년에는 한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도 공산화되고 한국도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고, 일본도 그냥 마냥 민주주의로 살기에는 불안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의 우리가 일본의 군대로 알고 있는 자위대가 이때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다 자위대가 만들어진데 중요한 계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일종의 도미노 같은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도 위에 소련의 옆에는 중국도 있네. 그럼 이들의 도움을 다 받으면 아마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이 저렇게 피곤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특히나 일본은 미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중국은 공산화돼 버리고 그리고 한국도 거의 전체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일 정도로 이제 대규모 전쟁을 치렀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군대를 설치하게 된 거죠. 자위대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1951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맺어서 이제 미군정이 물러나고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이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은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나 바로 위에 있는 소련으로부터 이제 안전을 획득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이제 새로운 공산 국가인 중국이나 바로 그 위에 있는 소련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정치에 무관심한 면이 좀 있는 나라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유민주당은 보수당 계열이거든요. 근데 일본도 어쨌든 2차 세계대전 패전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패전을 선언한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벌어지는 1950년까지 한 5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패전 국가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이 경제 발전에 굉장히 초점을 두는 이제 보수적인 계열의 자유민주당이 인기를 크게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당이 이제 인기를 얻어서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집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당이 계속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한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와요. 자유민주당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막상 신문사 같은 데서 일본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자유민주당,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민당, 이 자유민주당을 줄여서 자민당이라 그러는데 이 자민당의 지지율이 한 20% 나와요. 그런데 막상 중요한 투표를 해서 열어보면은 자민당 득표율이 한 80% 되거든요.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패전 한 1945년부터 1950년까지 그 시기 동안 자민당이 굉장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신문사에서 이제 설문조사했을 때는 20%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보수 정당이 막상 정말 투표를 할 때는 8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나라가 또 일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룹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반도체나 트랜지스터 분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또 렌즈, 또 도료 이런 그리고 또 엔진, 자동차 엔진 이런 핵심 기술,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일본 내에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엔진이나 아니면 정밀 렌즈나 도료 이런 것들 특히나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에 칠하는 도료 이런 것들은 거의 일본산을 많이 쓰죠. 그리고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는데요. 이 플라자 합의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1985년에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이 미국 화폐가 굉장히 양이 부족해지고 이 미국 화폐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네들의 화폐 가치가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거래하기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예전에는 1달러를 얻으려면 1,0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1달러를 얻으려면 2,000원, 3,000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똑같이 1달러에 팔고 있는데 그걸 사는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1,000원이면 샀는데 이제 화폐 가치가 미국 달러 화폐 가치가 올라서 예전에는 1,000원이면 샀던 걸
이제는 똑같은 1달러인데 2,000원, 3,0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안 사고 싶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무역의 표준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폐의 화폐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전 세계 무역이 전부 다 좀 불황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렇게 5개 나라가 플라자 합의라는 걸 맺게 되는데, 플라자 합의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 빼고 나머지 4개의 나라들이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나라의 화폐를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너무 높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좀 막자는 거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의 핵심 내용은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쓰는 돈인 엔화의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일본은 엔화 가치를 올린 거니까 미국이 겪었던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수출이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들이 일본 상품을 비싸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일본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안 좋으니까 억지로 돈을 많이 찍어내서 푸는 그런 저금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대부분은 이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서 돈이 시중에 도니까 그 돈을 전부 다 부동산에 투자해요. 집값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거품 경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어느 순간이 바로 이제 1990년대인데, 이 1990년대부터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이 시기부터 199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잃어버린 10년, 혹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20년,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때 이제 굉장히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아베 신조가 총리로 집권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총리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베 쪽 인물인 스가 요시대 맞나? 하여튼 스가 요시대라고 하는 관방장관 출신 인물이 총리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아베입니다. 일본 역사를 대충 이 정도로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는 나라라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또 어떠했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식민 지배를 당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광복했다는 거죠. 1945년에 한국이 독립을 하고요.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이제 1964년에 박정희 정권 때죠. 한일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건데, 한일협정 때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해서 제2의 3.1운동이 벌어지기도 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제1차 민청항영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민청항영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민주청년 학생 총연합회 사건이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이런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였던 게 또 민청항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얻어냈기 때문에 확실한 업적이 있어야 본인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켜야겠는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과거 식민 지배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돈을 건네주면서 한일협정이 맺어지는 건데, 한일협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점들이 많은 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돈을 법적 배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어떤 불법이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금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위로금 명목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독립 축하해. 식민지 졸업한 거 축하해. 그렇다고 우리가 나빴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우리는 너무 착한 사람들이니까 너희의 식민지 어떤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위로금을 건넬게 라는 의미로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이 한일협정 내용을 보면 뭐 불가역적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식민지배 내용이나 당시 식민지배 통치를 하면서 벌였던 범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이제 반대했었던 한일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 당시 김종필이 가서 체결하고 오게 되죠. 그리고 1993년이 되면은 고노 요헤이라고 하는 일본의 관방장관이라고 하면 외교부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고노 요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노다마라는 걸 발표해서 성노예죠. 위안부에는 강제성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995년이 되면은 무라야마 오타예요. 무라야마예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이제 무라야마 다마라는 걸 발표해서 식민지배 전반에 대해서 사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한때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제 정권 자체가 보수당인 자유민주당으로 돌아오면서 2000년대에는 이제 아베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요게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야스쿠니예요. 근데 야스쿠니 신사라는 건 야스쿠니는 이 신사의 이름이고요. 뭐 불국사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라는 종교의 제사를 지내는 사원이 신사인데 이 신도라고 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다 신교예요. 그래서 5만 신을 다 모시는 그런 신앙인데 야스쿠니 신사에는요.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만주 침략하고 중일 전쟁 벌이고 태평양 전쟁 벌이고 이제 했었던 그 전쟁 과정에 있는 전쟁에 참여했었던 혹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 그런 사람들을 모신 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주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하면서 식민지 우리나라 사람들 징용하고 징병하고 끌어다 쓰고 막 성노예 이렇게 강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은 전혀 시인하지 않고 그런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그런 전쟁 안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을 모셔놓은 신사에 참배함으로써 우리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2015년이 되면 박근혜 정권 때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였냐면은 당시에 10억엔 한 1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도 위로금을 지불해요. 이때도 그 위로금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이 위로금을 지불하고 근데 이 위로금을 각 할머니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할머니 한 명당 100억 나간다 이런 건 아니고 총 규모가. 근데 이거를 할머님들이 받아들이시겠어요? 할머님들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돈 몇 푼 쥐어달라는 게 아니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돈만 주니까 이제 피해 할머님들이 단호하게 반대를 하게 돼요. 근데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졸속으로 합의를 해서 이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받은 100억 원으로 화해치유재단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결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때 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던 할머님이 김복동 할머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피해 할머님들께서 화해치유재단 및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전반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못 찾고 여기는 못 넣었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은 이때 유엔 총장이 반기문이었어요. 근데 반기문이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바람직한 합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었나 독일이었나 하여튼 다른 나라 기자가 팻말을 들고 와서 이딴 합의는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한국 외교 역사상 치욕이죠. 치욕. 한국인 출신의 유엔 총장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의견은 개무시한 어떤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한국인 유엔 총장이 찬사를 던지고 칭찬하고 그걸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합의를 반대하고 그런 그런 치욕적인 외교사가 되어 있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의 위안부 합의는 졸속 합의였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이제 화해치유대재단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을 따로 마련해서 이제 일본한테 이 돈을 받아라. 우리는 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게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제가 무력으로 왔고요. 2020년은 코로나로 날렸고요.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현재 상황이 일본과의 역사적인 외교 이슈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특정 정권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정권이 이 합의를 했던 건 저는 분명히 잘못이라고 봐요. 분명히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겠다 찬사를 던지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선 박근혜 정권이랑 정당도 다르고 당연히 이런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런 반응 이어야죠. 왜냐하면 자신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핵심적인 포인트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어쨌든 뭐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현재까지의 지식을 알고 계시고 향후에 우리가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한일 관계에서의 역사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이제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각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일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